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과연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우리보다 먼저 증시 밸류업을 성공시킨 일본의 사례를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직접 취재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취재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본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한 분 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분들한테 인터뷰 내용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JP모건의 리지하라 리에라는 전략가 분을 만났습니다. 네. 결국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본 주식 앞으로도 오를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올랐던 배경과 또 다른 요인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올랐던 거는 엔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서 비롯한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실적이 달러로 낸 실적이 엔화로 환산했을 때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또 워낙에 또 좋았기 때문에 또 값싼 또 일본 제품이 또 잘 팔렸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매크로한 그림이 일본 기업의 주가에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엔저랑 정말 미국 경제 호황으로 대단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기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자동차, 도요타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엔화 약세 이 호재가 조금 더 사그라들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BOJ의 플러스 금리 발표를 하시면서 엔화가 점점 강세로 돌아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권유욱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미국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점점 내릴 거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금리를 내리겠다 얘기했고 그 미일 금리차가 점점 좁아지다 보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이 엔저라는 주가를 떠받치는 요인은 아무래도 그 재료성이 조금 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무엇이 앞으로 일본 주식을 좀 떠받칠 것이냐 하면은 결국 일본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또 플러스 금리로 전환했다면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할 정도로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 임금 상승률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기업들이 캐펙스라고 하죠.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경제 체력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인들의 주머니 혹은 일본인들의 통장에서 나올 자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원래 일본인들은 사실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버블 붕괴가 있었죠. 1980년대 후반에 버블 붕괴가 있으면서 그때 좀 아픈 기억들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주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일본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일본 개인 자산 중에서 한 60%에서 70%는 고령층,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또 제가 듣기로는 점점 더 정부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참 현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옛날에 고이즈미 때나 뭐 이럴 때 과거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현재 일본 개인 자금에 유입된 규모 정도가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니시하라 JP모건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데 다만 연말에는 뭐 현재 어떤 39,000원에서 42,000 뭐 이 정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올랐다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말 타겟이 그거고 뭐 장기적으로는 좀 스트럭처럴한 구조적인 좀 좋은 긍정적인 재료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은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일본 증시가 더 이제 계속 활발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설명해 주셨고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도 갔다 왔나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거래소 개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거래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네. 도쿄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이 뜨거운 게 한국 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이랑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일본 거래소를 벤치마킹한 거다 이렇게 다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도쿄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관심이 뜨거웠는데 저도 그 몇 안 되는 우리나라 매체 중 하나로서 도쿄 거래소를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는데 네. 저는 보통 우리나라 언론이 다루기를 지난해부터
도쿄거래소가 어떤 공시를 요청을 하면서 좀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도쿄거래소가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시장의 어떤 변화를 도모했던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여 년 전부터였고 네. 그게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거는 2012년에 아베 2차 내각 때 이후에 2014년, 15년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코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점점 탄력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언론에 또 나왔던 것이랑 약간 좀 달랐던 온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 이거 좀 맹탕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 세금, 뭐 인센티브도 좀 적은 것 같고 페널티도 없는데 뭐 이게 제대로 작동하겠느냐. 근데 도쿄증권 거래소 역시도 특별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한국처럼 세금 인센티브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무엇이 기업들로 하여금 주주 가치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게 하는 어떤 공시를 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는가 하면은 네. 결국에는 일본 특유의 그런 문화랄까 아시아 특유의 문화죠. 뭐 체면 문화 이런 게 있는데 피어 프레셔 영어로 피어 프레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관련해서 이제 투명한 경영에 대한 어떤 공시를 하면은 저 또한 눈치를 보면서 같은 공시를 하게 되는 뭐 이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은 또 공기를 읽는다, 공기가 신이다 이런 일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 분위기 따라서 전부 다 눈치 보고 다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 많이 작용했고 또 특히 언론도 뭐 관련해 가지고 좀 공시를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다루기도 했었고 네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시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주가와 자본 비용을 의식하는 경영 그거를 해서 공시에 어떤 폼은 자유로운데 아무튼 주가를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면서 경영하겠다 하고 상장사들이 공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PBR이니 뭐 배당이니 뭐 자사주 소각과 매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상장사를 몰아붙였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는데 네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좀 현지에서 좀 듣다 보면은 그건 아니고 기업에 어떻게 하면은 현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성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그 가시를 투자자랑 나누고 또 다시 또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까 뭐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그 도쿄 거래소의 개혁에 담겼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일본 상장사도 꽤 양호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프라임 마켓 일부인데요. 상장사 중 54%가 공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시를 할 예정이고 아직 뭐 공시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공시율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좀 일부 말고 2부 시장이라든가 스탠다드 마켓 이런 데서는 기업들이 재무팀의 어떤 재무 담당자들이 아직은 그 역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공시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점점 이 공시율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거래소 개혁에 앞장선 주역이 또 따로 있다고요? 네. 두 명의 인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시다 그리고 야마지. 기시다는 기시다 총리 다 아실 거고 야마지는 누구냐? 우리나라의 적은 보조 일본 거래소 그룹의 CEO입니다. 네. 이분은 원래 노무라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미래에셋증권 같은 증권사인데 여기서 글로벌 사업을 담당을 하셨고 그 다음에 10년 전부터 오사카 거래소, 도쿄 상품 거래소, 도쿄 증권 거래소 이런 데를 거치면서 일본 거래소 그룹 그 그룹 안에 많은 거래소가 있거든요. 뭐 거래소 그룹에서 CEO가 자리까지 오른 분인데 보통 우리나라 좀 그런 것 같은데 거래소의 헤드라는 게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긴 해요. 네. 요즘 좀 고위 관료까지 지냈다가 금융 관료를 했다가 은퇴하고 후 은퇴 전에 잠깐 머물다 가던가 약간 이런 자리로 의식되는 바가 있는데 이분은 거래소 헤드로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도쿄 거래소의 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일본인의 재테크 행태를 저축해서 투자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짧게 전해주시죠. 네, 그 자산 운용 입국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입의 나라 국자인데 자산 운용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옛날 기업인들이 사업 보국 뭐 이런 것이랑 비슷한 것인데 기시다가 내건 것으로 자산 운용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데 일본인들이 투자를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축을 하고 장롱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일본인들인데 이 현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내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혁신 기업들이 공급하고 또 일본은 또 고령화 사회인데 연금 소득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자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소득을 통해서 고령층들의 어떤 소비 여력, 소득도 늘린다. 뭐 이런 방안으로 지금 장기적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해외 운용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일본 주식시장을 탐방하고 온 서영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